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국어 교육의 국가 지침은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소통, 연관, 비교, 공동체, 소통, 문화, 연관, 비교, 공동체 이 5가지입니다. 이게 문화 교육의 국가 지침이에요. 이 5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문화가 2번째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을 할 때 국가 지침이 뭐냐면 문화를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을 아예 지침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국어 교육의 커리큘럼을 보면 우리 학교도 그렇지만 문화에 대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것이 97년부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97년생은 안 계시죠? 네, 97년부터인데 그때 제가 이제 97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원래 이제 제가 옛날 이야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를 한국어 교실에서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죄송한데요. 지금은 아마 카메라를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너무 정다운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네. 어느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국어 교실에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9년에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설화가 바로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대로 어떤 이야기를 활용할 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이 되니까, 문화, 뭐 옛날 이야기 이런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한국어 교실에서 문화 이야기가 나오고 문화가 강조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화인데 너 문화 좋아해? 이런데 나는 문화 싫어.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적을 붙이는 거예요. 너 문화적인 거 좋아해? 그런데 나 문화적인 거 싫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래, 너는 야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상하고 재미있고 뭔가 삶의 액세서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또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거는 뭔가 액세서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보신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현장에서 뭐 초급이나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하시면서 언어를 가르쳐 보시면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죠.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영어 배울 때 단어 하나 배울 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요. 그 문법 하나를 배울 때도 공이 하나 많이 들고 문장 하나 외울 때도 공이 많이 드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다 문화까지 배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생존 영어를 배울 때 거기에 문화까지 배운다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항상 외국어 교육에서 액세서리고 좀 사치이고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서도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게 먼저지 꼭 문화를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2000년대에. 그런데 지금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뭐 주요 학회에서 한국어 교육 학회에서 학회를 열 때 네, 저는 지금 사실 집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주방인데 저희 아파트가 요즘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마침 왜 하필이면 지금 저희 집에 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소음은 저희 집에서 나는 소음이 들리십니까? 하는 들리시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화는 뭐 그런 사치야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당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하면 미국에서 외국인이 말 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말 가르쳐야지 왜 문화를 가르쳐 이러다가 시행착오를 겪게 된 거예요. 말은 배웠는데 문화를 못 배운 사람들을 보니까 말을 아무리 잘해도 문화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문화를 모르니까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쌓이고 불신의 벽이 쌓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정원 선생님, 이 언어는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누가? 이 누가 질문에 답이 있어요. 동물이 사용하나요? 로버트가 사용하나요? 3번은 사람, 4번은 나무. 누가? 그렇죠. 3번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배우신 모든 강의 중에 이 사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한국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해요? 처음에 눈을 먼저 보죠. 눈빛을 보고 얘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고 말을 건네잖아요. 언어를 사용할 때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어떤지 생각을 하면서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 어떤 의미인지, 이 문화에서 이건 어떤 뜻인지 이거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나 아랍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친밀거리가 거의 1m 이상이에요. 1m 50 정도 돼야 이게 친밀거리인데 이 아랍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이면 정말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랍 사람이 사무실에 가서 부탁이 있어서 미국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랬더니 미국 사람이 확 피해요. 거리 자체가 다른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친밀거리, 사적거리, 이 거리가 달라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왔어요. 아랍 사람들이 사무실에 왔어요. 대화를 했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미국 사람이 확 피해버려. 감정이 상했어요. 그다음부터 이게 돼요,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사람은 영어로 이 미국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나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떤 상황에서 말해지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만났어요. 외국인들이 만났는데 아랍 사람이 30년 동안 자기 어머니의 말, 어머니가 가르쳐준 문화 이것들을 가지고 살았고 미국 사람도 역시 30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알려준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만났는데 전혀 서로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 대화가 통할 수가 없죠. 친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뭐 초등학교 동창생을 30년 만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우리가 60살이 됐고 70살이 됐어도 야, 너 이러면서 인사하잖아. 너 그때 그랬지. 너네 엄마 이랬지. 너네 언니는 어떻게 지내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냐면 실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상황으로 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이럴 텐데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반짝반짝을 해주세요. 정경 선생님, 이해하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 손을 듣는 것으로. 정경 선생님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 2006년에 외국어 교육의 국가 지침에 문화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아하 언어만 배워서는 안 되겠구나, 문화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맥락과 배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니드, 필요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알아야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소통이었어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문화예요. 맥락으로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외부 세계와의 연관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이 배우고 있는 지식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성주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이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간다는 거예요. 인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어떤 지식이 내가 들어와서 이게 나한테 익혀져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구성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과정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학습의 주체가 되어서 학습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할까요? 김현주 선생님,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지식의 습득? 지식의 습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을 습득해요. 지식을 습득해서 뭐 하려고요? 공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구성주의, 요즘에 거의 모든 공부가 구성주의와 연결되는데 구성주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연주쌤의 행복이에요. 우리 임영숙 선생님의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 공부의 목표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행복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저희 동네에 공원 산책하면서 저희 큰딸하고 맥도날드에서 제가 좋아하는 초코콘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 초코콘 좋아하세요? 맛있잖아요. 정말 제가 맥도날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든 간식 같아요. 이게 초코콘 딱 깨물면 딱딱하고 그 안에 아주 소프트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죠. 그렇게 내가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공부는 왜 할까? 사실 그게 더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기 행복해요. 꼭 공부해야 행복해요. 근데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먹는 것과는 좀 다른,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다른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라가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부의 최종적 목표라는 거예요. 나의 성장. 이게 모든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학습자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출발은 뭘까요? 모든 공부의 출발은 뭐냐면 그 학습자가 궁금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학습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돼요? 뭔가 목표가 있을 때죠. 내가 이거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대부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요리를 하다가 이 요리법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절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생강차를 끓일 때 생강 껍질을 벗기는 게 좋을까 벗기지 않는 게 좋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네이버에 물어보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알려주는데 그렇게 익힌 지식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익힌 지식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내 지식이 커넥션 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죠. 자,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을 비교하면서 내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켜가요. 공동체는 뭐예요? 내가 이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문화가 이 중에서 같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상호문화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상호문화 능력이 오늘 문화 수업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전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 이 문법 번역식이 결과 중심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구성주의하고 반대 개념이죠. 객관주의이고 결과 중심이고 뭔가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아마 다른 수업에서 들으셨죠. 우리 그 외국어 교육의 변천사 문법 번역식에서는 문법 구조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문법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배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문법 번역식이 뭐지? 이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방법이 문법 번역식이에요. 이거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 문법을 빨리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을 통해서 강의자 중심이에요. 전달해서 빨리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문법 번역식이고 이것과는 달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해지고요. 결국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화 능력은 어떤 거예요? 내 문화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화도 중요한 상호 문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것이죠. 자, 문화교육의 목적을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이제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말리는 스템스키가 정의한 것인데 학습자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 어른을 보면 한국에 왔을 때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른이 오시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럴까? 좀 우리나라랑 다른데 그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이나 성이나 계급, 거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습적인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문화적인 함의가 있는 단어나 구호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밥 같은 거죠. 내가 언제 밥 한 번 살게.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우리 선배가 항상 밥을 산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안 샀어요. 어떤 의미지?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그래서 밥 한 번 사기가 진짜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너를 싫어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반화를 그러니까 목표 문화와 관련해서 내려지는 일반화라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평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기가 평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기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은 목표 문화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되고 7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단순히 이런 문화가 이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워요. 예를 들면 송편은 추석 때 먹는 떡이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습자가 진짜 한국 사람 집에 갔더니 거기서 송편만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송편에다가 월병도 먹고 막 이래요. 이상하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송편 먹어야 되는데 왜 월병도 먹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자가 좀 궁금해질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 지식은 이건데 이렇게 한다면 왜 그럴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호기심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공부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말고 이 학습자가 스스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감정이입.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사실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내가 공부했구나. 내가 공부했다. 선생님은 도와주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고 되도록이면 답을 빨리 주지 말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화교육의 범위인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지금 화면에 이 부분 보이시죠? 보이시면 이 부분은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사진 찍으시게. 사진 찍으십시오. 네. 자, 요 두 가지를 제가 사진 찍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사진 찍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지금 찾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만든 자료에는 요 자료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 윗부분만 넣고 요 부분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니라 그 뒷페이지 부분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강의에도 나와 있어요. 자, 브룩스가 1971년에 이거 너무 많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 C랑 리틀 C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고급 문화만 얘기가 되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고급 문화가 문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이 누굴까요? 처음에 뭔가 고상한 것, 인간의 고도의 정신적인 산물이 문화다. 이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때부터 이 문화라고 하면 고도의 정신적인 산물 이런 것들만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뭐냐면 이 문화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여자나 노예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부분이 다 제외되고 남자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뭔가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문화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런 시각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된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민주적이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존중받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아요. 엄청난 이제 그 투쟁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프랑스만 보더라도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는 어떤 나라였어요? 귀족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귀족과 노예의 권리는 동등하지 않아요. 귀족들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권리가 없고 노예는 정말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한 시절이 오래오래 되었고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 투표권 가지게 된 게 100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는 무엇이었을까? 뭔가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고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다. 그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일상이 이게 문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냥 일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라고 하면 너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봉지 하나, 뭐 은행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 입금 확인서, 출금 확인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문화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시라고 하는 것들로 결국은 뭔가 구체적이고 삶의 냄새가 묻어나는 것들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걸작의 문학 작품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게시판에 항상 올라오는 게 이거예요. 빅시에도 문학이 나오고요. 리들시에도 문학이 나오는데 무슨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문학을 배우면 한국 문학만 보세요. 한국 문학에서 예를 들면 선비들이 하는 문학이 있었잖아요. 시조라든가 이런 문학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빅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녀가 있죠. 아리랑, 정선아리랑 이런 것들은 리들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작이라고 하고 뭔가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빅시에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는 교과서적이고 뭔가 그럴듯하고 남들에게 내놓고 싶은 그런 문학이 빅시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의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요한 게 이거죠. 시장 경제적 요구로 모든 언어와 일상생활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데 그때 이 브룩스가 제시한 게 BBV예요. BBV.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 가치.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헐스스톤이라고 컬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헐스스톤이 뭐냐면 재바지 돌이에요. 재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담배 피면서 수다 떨 때 재떨이 이렇게 재를 없애버리는 재떨이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삶에 꼭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진 여러 수다들 이런 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헐스스톤 컬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층 문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민속이죠. 이거는 브룩스가 1975년에 자기가 쓴 용어가 이거예요. 기층 문화가 BBV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뭐 빅시하고 리들시에 문학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다 나와도 고급 문학이면 빅시고 민중 문학이면 리들시가 되는 거예요. 고급 예술이면 빅시고 예를 들면 발레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면 빅시고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민요 아리랑이라든가 새야 뭐 이런 노래면 이건 리들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문화교육의 범위예요. 자, 그래서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브룩스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빅시는 올림픽 문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림픽은 뭐야? 야, 우리나라에서 이거 대표야. 얘가 대표야.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얘가 제일 잘해. 이게 올림픽이잖아요. 겨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게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겨야 돼. 제가 대표니까 뭔가 겨루고 남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이에요. 그건 몇 명만 나가서 놀고 나머지는 보면서 즐기는 이게 올림픽 문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올림픽보다 그냥 동네 축구가 더 재밌다. 그러니까 브룩스가 말한 대로 빅시가 올림픽 문화라면 리들시는 동네 축구예요. 친구들하고 하는 공기놀이, 내가 직접 참여하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건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리가 이렇게 꼬집죠. 문화를 엘리트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빅C로 접근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사실들의 세탁물 목록이 아니다. 세탁물에 뭐뭐뭐뭐 있다. 그 목록이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냥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철학이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엄청난 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대단한 거, 기라성 같은 거,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 삶이 중요하지. 내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중심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차이가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베이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는 올림픽에 나갈 만한 것, 기라성 같은 것, 대표적인 것, 수치로 보여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중심이 해체되었어요. 이제는 작은 것이더라도 내가 나와 연관된 것, 작은 것이 가진 아름다움, 여기에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 문학, 음악, 역사지리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을 포괄하는 것이고 옛날 이야기, 그냥 옛날에 이야기가 전승됐던 그거부터 고래 조각품까지 여기가 다 문화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문화교육 방안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어떤 얘기구나. 왜 이런 하찮은 것들도 문화교실에서 쓰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브룩스가 삶의 패턴이라고 하면서 나누어 놓은 10가지가 있어요. 상징, 가치는 앞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것, 질서, 의례, 그리고 사랑, 그리고 존경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는지 이런 것들이고 휴머예요. 이게 유머는 이제 뒤에도 나와요. 뷰티. 어떤 것들이 아름다움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뷰티의 그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뷰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과 외국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요즘 이제 한국어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 한국 학반, 그러니까 이제 6급까지 다 마친 학생들이 컨텐츠를 배우는 반이 있어요. 거기서 문화 수업을 하면서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이상했니? 근데 학생들이 쓰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자들이 다 화장을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이거 물어봤어요. 중국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겨울에도 추운데 치마를 입어요? 이런 걸 많이 질문했거든요. 뷰티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뷰티에 집착하는지. 집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화 산업을 하나 일으켰죠. 전 세계에서 성형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성형 산업도 최고잖아요. 이 뭐 괜찮죠. 또 화장품 산업. 뭐 로드숍 이런 화장품도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일본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2, 3년 있다 보면 자기들도 겨울에 다 치마 입고 다녀요. 추운데. 그리고 화장 기술 늘어서 도대체 얘가 화장 지우고 온 날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출석 불러도 걔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피릿,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리들시의 내용으로 브룩스가 만든 거예요. 자, 앞에 리들시 그것과 이 기준들, 이것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문화 캡슐이에요. 캡슐, 우리가 약이 요새는 이제 캡슐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캡슐 안에 가루약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캡슐을 하나하나 이제 독립적인 것들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캡슐을 전달해 주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와 관련된 문화 내용 중에서 문화적 대비를 보여주는 것들을 선택해요. 그다음에 비교를 하면서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구조화하고 요약하여 말한다. 그리고 사용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요약을 적어요. 이 요약이 캡슐이 되는 거예요. 캡슐 안에 강력한 약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의 내용과 표현의 정확성을 모국어 화자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쓰고 이것을 이 캡슐 내용을 사진이나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나 슬라이드나 신문 스크랩이나 실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약에 화장이라고 하는 한국 여성들의 화장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사진이라고 하면 뭐 한국에서 아주 많이 있었던 로드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요즘에 좀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페이스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 회사인데 LG로 들어갔죠. 그게 좀 계속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올리브영, 뭐 페이스샵 이렇게 해서 그런 가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게들을 보여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사는가 이런 얘기들로 이끌 수 있어요. 또는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전 사진을 가져와 봐라. 요즘 사진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화장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비디오 테이프를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비디오 테이프 찍는 거 약간 그 비디오 테이프 뭐 이거 찍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뭐가 가능하냐면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을 활용하잖아요. 동영상 찍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데 동영상을 활용하면 좋은 이유가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업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혼자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집에서 안 먹는 빵을 가져갔어요. 정은경 선생님 아마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벌써 생각만 해도 웃기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맨날 굴러다녀요. 안 먹는 빵인데 그냥 들고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딱 3교시 끝나고 그 빵 보면 정말 너무 반갑지 않아요? 학교에서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학교는 너무 지루하니까.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때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었잖아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렇게 있으니까 학교에 뭐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것들은 너무 다 반가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동영상을 2분짜리라도 보여주면 훨씬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들보다 동영상을 훨씬 잘 다루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야? 찍어와봐.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수업을 하면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 캡슐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교과서와 관련된 문화 내용 중에서 문화적 대비를 보여주는 것. 추석이다라고 하면 저는 추석날 한국 사람들이 먹은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가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 찍어오라 그래서 같이 보여주면서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와 그 문화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국 문화는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라면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이런 것들이고 목표 문화가 한국 문화가 되는 것이죠. 차이점과 유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한국 집을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한국인들이 추석 때 어떻게 모이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한국에서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좋은 맥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회사 사람을 만나도 바로 우리 물건 팔아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좀 지나서 만나면 어제 송편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다면 그 한국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문화를 노출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다시 쓰고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뭐 송편을 먹고 다른 그 식구들과 모인다, 뭐 성묘를 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병행 가능 활동은 교사가 제안하는 대로 캡슐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역할극 할 수 있고 역할극 대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룹별로 문화 클러스터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CLUSTER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는 포도송이라는 뜻이죠. 네, 포도송이라는 뜻인데 이 포도송이는 뭐냐 하면 이 캡슐하고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계속 적는 거예요. 포도알이 있으면 포도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닥다닥 많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요 캡슐과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가지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자기 느낌을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다른 읽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매드와 모레인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 클러스터는 서로 연관된 세 개의 그림, 문화 캡슐과 문화 캡슐의 정보를 연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킷이나 역할극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 건데 스킷은 어떤 거냐면 아주 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짧은 연극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면 즉흥 연극을 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즉흥 연극이 스킷이에요. SKIT예요. 그걸 해보면 다 웃을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여기에서 예전에 있었던 상황 같은데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지방에 있었던 어떤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누군가 내가 아는 친구가 해보면 훨씬 재밌고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그런 스킷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인사, 초대, 저녁 식사, 방문. 이런 것들을 문화 클러스터로 만들면 첫 번째로는 인사 습관이 나오겠죠. 그리고 초대장 보내기, 테이블 세팅, 손님으로서의 에티켓 이런 것들이 아까는 인사 습관 하나만 가지고 뭐 우리가 아까 추석이다 그러면 추석 때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인사는 어떻게 할까? 인사 습관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인한테는 익숙해요. 근데 아마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이랑 한국이 다른 면이 많잖아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일단 들어가면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으면 그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신발 신어도 돼. 너 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발을 벗으면 너는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벗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나 이런 데서 신발을 벗는 것 외에는 남의 집에서는 잘 안 벗죠. 자기 집에서도 계속 신발 신고 다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문화적인 캡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외국인이 한국 집에 들어왔는데 반대로 그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집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것들을 문제로 삼았다. 이게 문화 캡슐이 되는 것이죠. 자, 인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게 외국인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아무한테나 절을 할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초대장 보내기인데 이 초대장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대장을 안 보내는 것 자체가 문화 클러스터가 될 수 있죠. 테이블 세팅도 그래요.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것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숟가락 먼저 놓고 젓가락을 놓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는 거 어떻게 놓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손님으로서의 에티켓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녁 식사 방문을 해서 손님이다. 한국에서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음식을 어떻게 하나요? 음식을 다 먹을까요? 아니면 좀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안 될까요? 안재호 선생님? 안재호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마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이채연 선생님? 네. 자, 한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다 먹는 게 좋을까요? 남기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매너일까요? 이명숙 선생님. 기본 예절은 약간 남기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먹어야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다 먹었다 생각하면 참 맛있게 잘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어려운 자리나 뭐 이런 데 가면 조금 남기는 게 좀 예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남기기도 하고 다 먹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한테 초대를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 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시죠. 근데 네. 이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초대했는데 다 먹으면 자기가 부족하게 차렸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준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손님으로서의 에티켓을 그 나라에 맞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모르면은 만약에 내가 다 먹으면 얘는 또 주고 그럼 또 다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일단 아주 많이 차리고 그리고 얘가 다 먹으면 내가 부족하게 차렸다 생각해서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소통이 가능하고 뭐 이런 문화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에 가서 중국 문화 에티켓 뭐 이거 한 것만 보면 그냥 우리가 여행하기 전에나 그 나라에 살기 전에 알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 클러스터의 내용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손님 집에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 갔을 때는 이런 매너가 중요하다를 문화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제가 중간에 10분 쉬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시간이 3시 17분이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3시 27분까지 허리 아프시죠? 잠깐 쉬셨다가 2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문화 촉진자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문화 촉진자는 요거는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문화 촉진자는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결정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전달해 주는 건데 앞에서 예를 들면 문화 캡슐이나 문화 클러스터랑 다른 게 뭐냐면 문화 캡슐이나 클러스터는 그냥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그냥 말하게 하는 건데 문화 촉진자는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네, 이미희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정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 구성원의 잘못된 의사 전달이 묘사된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학생들에게 갈등의 원인으로 4개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4, 4개를 제시해서 어떤 게 답일까?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설명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피드백 문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 문단 자체가 이 결정적 사건이 구성된 문화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답을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아닌 항목들은
문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자민족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화 촉진자의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독일 사람과 이란 사람 이 같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이 기차가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네 명이 마주보고 가는데 독일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서 심심하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가고 싶어서 이거 내 강아지인데 만져봐.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지.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강아지 귀엽다 이러면서 만진 거예요. 근데 그 이란 사람한테 만지라 그랬더니 이란 사람이 막 너무 싫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결정적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뭐 1번 이 이란 사람은 독일인을 싫어하니까. 2번 이 이란 사람은 이 개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3번 이란 사람은 전통적으로 동물의 머리를 만지지 않으니까.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무조건 다 답이 3번이에요. 우리 김현주 선생님 잘하셨어요.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들은 이란의 그 전통적인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전통에서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 사람이 개를 만지라고 하니까 싫어한 건데 독일 사람이 이 이란 사람의 그런 문화적인 맥락을 모르면 자기를 싫어한다. 또는 자기 개를 싫어한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준 선물을 누가 싫어하면 그 선물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촉진자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자, 문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까 나온 문화 촉진자를 가지고 스킷을 만드는 거죠.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성주의 학습이나 인지주의 학습, 과정중심, 학습자 중심 학습에서는 지식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재밌게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식을 그냥 선생님이 객관주의적으로 이런 거야. 자, 이란 사람들은 동물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끝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문화 촉진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면 우리가 진짜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제가 보면 실물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어떤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건데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뭐 종교 TV가 쭉 나오잖아요. 기독교, 뭐 가톨릭, 불교 쭉 나오는데 거기서 종교 교리를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다. 너희는 나뭇잎이다. 그러면 이 나뭇잎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무 가지를 정말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를 보여주면서 자 잎이 있어요. 잎을 떼버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요즘 보면 밖에서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이거 보고 뭐 너무 슬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교실에 들어가시면 교실에서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교실에서 교사가 들고 가서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딱 떼면 학생들의 온 시선이 거기다 집중되는 거예요. 저 너무 슬프다. 나뭇가지 떨어졌구나. 자, 이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져요. 얘는 이제 죽어요. 탁 버리면 학생들이 어머 너무 아픈 거죠. 이해 가세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 그렇다 말하는 거랑 실물로 보여주는 거랑 실제로 사람이 드라마 하는 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교실에서 특히 외국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 드라마 하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추석 상황이라든가 인사하는 상황이라든가 한국에서 예를 들면 스킨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할아버지 오셨는데 손자가 이제 오랫동안 스위스에 살다간 손자가 한국 할아버지 만나서 하이 이러면서 뭐 스위스 말로 하겠죠. 인사 딱 악수 청해. 그럼 할아버지가 말세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 할아버지 왜 말세라고 했을까요? 1번 진짜 말세라서. 2번 어쩌고 저쩌고. 3번 한국에서는 그렇죠. 3번 답입니다. 아, 정경 선생님 진짜 잘하셨어요. 답이 3번이죠. 한국에서는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머리 숙여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절을 해야 되죠. 이게 저 답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얼마나 드라마 만들기 쉬워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혀 잊혀지지 않는 너무 재미있는 한국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 할아버지가 또 여유가 있으시면 할아버지 역할을 한 학생이 한복을 입고 해요. 그러면 스위스 학생들이 이거 너무 재밌겠죠. 만져보고 막 이럴 거예요. 이 드라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 교실에서 돈을 나눠줬어요. 돈을. 한국 돈을. 진짜 돈이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그 칼라 프린터를 제가 활용해가지고 인터넷 보면 가짜 돈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외국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오려서 놀던 거 있죠. 인형놀이 하거나 시장놀이 할 때 3,200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초급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 돈을 제가 다 너무 쉬워요. 한국 학생들, 한국 선생들한테는 그 인터넷에서 그거 다운받아서 오려가지고 얼마씩 학생들한테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눠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쭉 만들었어요. 우산 3,000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사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드라마처럼 하는 거죠. 제가 점원이에요. 학생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것은 얼마예요? 그럼 제가 얼마예요? 에요 배울 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거슬림 주는 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15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교포 학생이 수업 다 끝나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학생 질문 있나 보다. 아주 소극적인 학생이었어요. 한국 교포거든요. 질문을 받으려고 질문이 있어요. 했더니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선생님 아까 저에게 주셨던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경 선생님 제가 그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번 안 줬다. 2번 주기 싫었다. 3번 답이죠. 주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주고 싶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인데 생각해보세요. 미국 학생이 한국 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실물로 보여주십시오. 드라마 하십시오. 선생님하고 시장놀이 하십시오. 이게 문화 수업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자, 문화적 함축 이끌어내기입니다. 문화적 함축이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더 깊은 뜻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매핑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다 해보셨죠. 브레인스토밍이 한 10년 전, 20년 전엔 너무 낯선 것이었어요. 왜 낯선 것이었냐면 한국에서는 객관주의 교수법이 있으니까 교사 중심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쓰기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정해진 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도 다 매핑 활용해서 수업을 하죠. 과정 중심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단어 하나를 주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 연관되는 단어 써봐. 이게 무슨 수업이 될까라고 하지만 이게 활용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 미국 학생들은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큰, 층, 벽돌, 창문, 가정, 잔디, 창고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수상가옥에 사는 학생들은 집 뭐라고 적을까요? 물, 배, 풀 이런 것들을 적는다는 거죠. 한국 학생들 같으면 한국에서는 집 그럼 뭐 적을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경비 아저씨, 관리비 이런 거 적을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예요. 재밌지 않아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어로 됐을 때, 자, 너희는 이렇게 적었지만 한국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면서 이거는 얼마든지 도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과가 한국의 집이다. 읽기의 집이 나왔으면 이거 먼저 해보는 거예요. 집? 어떤 게 생각나?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생각나.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중급이라면 부동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전세. 전세 왜 중요해요? 문화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반전세도 있죠. 반전세. 전세, 월세, 이삿짐 센터 이런 거 다 연관할 수 있을 거예요. 벼룩시장. 벼룩시장을 통해서도 집을 팔고 사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이라고 하는 대로 자기 머리가 옮겨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읽기를 들어가면 훨씬 재밌게 읽기 배울 수 있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학습자들은 자기 삶과 한국의 집이라고 하는 단원을 연관하게 되는 거죠. 자, 의미론적 매핑은 요 단어를 이제 요 단계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다발짓기를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나 중심 개념으로 계속해서 연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사진 지금 찍으십시오. 사진이 아마 여러분도 옆에 여러분 얼굴 보이시나요? 그럼 좀 지워져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잠깐 제가 앞부분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을 먼저 찍을게요. 네, 사진 찍으십시오. 자, 세 번째 활동은 문화적 함축을 이끌어내기 중에서 콜라주예요. 콜라주는 그야말로 오려붙이기죠. 오려붙이기라서 어떤 그냥 학습자가 흥미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잡지나 신문 사진에서 그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활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화장품 가게를 찍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할머니들의 패션 찍어올 수도 있죠. 자, 한국 할머니들의 패션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시잖아요. 원색 자주 입으시고 꽃무늬 있고 화려한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프랑스의 어떤 패션 회사에서 할머니의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패션을 활용해서 자기네 패션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림들도 재미있죠. 이 원색 패션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입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패션이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그 주말에 산에 가보신 분들 있죠. 제가 이제 가까운 저희 집에서 도봉산이 가까운데 도봉산에 가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도 전부 다 등산복 입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진 찍어서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한 집단주의적인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튀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진 이렇게 보시면 가을 패션 중에 여자들이 쭉 지나가는데 여성분들이 지나가는데 전부 바바리에 검은 바지 입고 지나가는 한 5-6명이 유니폼이 아닌데도 그런 집단주의적 심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가설을 정교화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예요.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독일 학생들에 대해서 독일은 미국에서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보통 10대, 20대들이 자전거를 많이 탄다. 그러면 이제 가설을 만드는 거죠. 입원해서 독일 10대들은 차보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더 자주 이용한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쭉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자료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자료가 이거예요. 독일은 미국보다 기름값이 3배나 4배가 비싸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모으면 이제 가설이 분명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출판이나 다른 곳에서 더 학문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2단계 가설을 수정하고 정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또 자기 나라 문화, 미국에서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유사점과 상이점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지하철에 오전이나 그다음에 오후에 약간 점심때쯤에 노인들이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이 가설이 되겠죠. 그러면 이유가 왜 그럴까? 그럼 사진 모으겠죠. 노인들이 많은 이유. 그런데 결정적인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만 65세 이상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를 아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이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하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궁금해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이 멀어서 일찍 출발하는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9시 다 돼서 오는 학생들은 지하철역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왜 그럴 것 같니? 라고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잠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쭉 해요. 근데 답은 뭐냐면 실제로 무료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아주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자기 나라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7번째는 공예품학습인데 아마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를 유치원에서 이거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뭐를 하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 가져오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왜 하냐면요. 아끼는 물건을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그 아끼는 물건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 자기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이 트여서 소극적인 애들한테도 발언권을 다 줄 수 있거든요. 수업 운영을 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열심히 하는 애들, 말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말하기 싫어하는 학습자들도 있는데 그런 학습자들이 골고루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만 하게 하면 그냥 그 어떤 방침이 없으면 조금 활동적인 학생들이 훨씬 더 발언권을 많이 가져가요. 그럴 때에 그렇지 않은 학습자도 뭔가 자기가 말할 거리가 있으면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이 자기 나라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물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추측하게 하는 거죠.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 장식품일까? 어떤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문화적 영향력은 뭘까? 이거 당신의 거라면 뭐 할까? 이러면 자, 그림 봅시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인의 셋이 이거 배웠잖아요. 한국인의 일생 배웠죠. 그럴 때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읽기를 배울 때.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게 뭘 것 같아? 그러면 학생들이 이건 뭐예요? 떡이야. 뭐 이렇게 해서 추측하게 하고, 아, 선생님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밥 아닐까요? 어떤 학생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보면 밥상 같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또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초콜릿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돌상이잖아요. 돌상. 그래서 이건 미역국이고 이거는 밥이고 이건 국수야. 뭐 오래 살라고 하는 거야. 뭐 떡이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실타래 이것도 오래 살라고 하는 거고 뭐 미나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거는 요즘에도 하는 거죠. 돌잡이에서. 돌잡이인데 요즘 조금 더 확대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잡을까. 이것도 돌상에 나오는 거다. 이 옷은 뭐예요? 원삼과 족두리, 그래서 화롯, 결혼할 때 입는 것이고, 이거는 유시고. 그래서 추측하게 해요. 이게 뭘까? 추측하게 하고 답은 나중에 말하는 건데, 문화를 가르칠 때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가신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오감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요즘에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사진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마시고 이렇게 7단계 정도로 질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답을 말해 주시고요. 자, 이제 8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는 외국 학생들한테도 필요하지만 한국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문화에 대해서 너무 멋지다 우리 문화만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하는 건데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그 나라에만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만 모여 있다든지 일본 학생들만 모여 있다든지 이럴 때 그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한국 문화를 너무 우수하다고 하지 말고 한국 문화의 좀 안 좋은 점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이제 미국 학생들이었고 미국 학생들이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이런 맥도날드나 버거킹 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 프랑스 문화는 프랑스에서 저녁을 아주 오래 먹어요. 그러면 그거는 비효율적이야. 우리 문화가 좋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프랑스 문화가 가진 장점은 뭘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9번째가 속담 활용이에요. 이 속담 활용의 5단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쓰신다든가 할 때 비교의 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의미와 그리고 표현으로 나누었을 때 의미하고 표현이 똑같은 속담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머, 문화는 너무 재밌어 이렇게 황홀해지죠. 외국에서 사실 때 어머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데 똑같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는다. 근데 만틴카가 아프리카거든요. 똑같은 속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미는 비슷한데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유인데 우유를 많이 먹지 않는 문화에서는 물이 되는 거죠. 우유가 쏟아진 후에 울어봐야 소용없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기회가 지나갔다는 뜻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목표 문화와 그 다음에 속담과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말이 도망간 이후에 외양간을 잠그지 마라. 만틴카에서는 뱀이 도망간 후에 뱀의 흔적을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는 잃어버린 기회.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자국 문화의 속담이 없지만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앉아있는 노인이 서 있는 아이보다 멀리 본다. 너무 멋있는 속담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 속담이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노인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가. 근데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앉아있는 노인이 서 있는 아이보다 멀리 본다. 노인은 자기 경험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경험으로 어떤 지식을, 어떤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데 노인에게 축적된 경험이 배경 지식이 돼서 그 현상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좋은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없지만 이해가 되잖아.
다섯 번째는 자국문화 속담에 없는데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 누워 있지도 않다. 그래서 요청과 관련된 몇 번의 기회를 거절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틀이면 거의 모든 속담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중국 속담과 한국 속담 비교하고 싶다든지가 아니면 이야기를 비교하고 싶다고 할 때 이 다섯 개의 틀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유머를 활용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 유머는 어디서든지 통하는 게 유머잖아요. 그래서 뭐 만화 활용하시면 좋고요. 유머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어려운 시절 경험 그러면 그리고 목표 언어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웃긴 이야기야. 그래서 좀 각색하게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는 중요한 게 공부를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 재미있는 걸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재미있는 거. 막 그 수업에 들어가면 재미있다. 그런데 뭔가 배웠어. 이럴 때 인간이 행복한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특히 공부는 나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행복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 교육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한국어 교육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돈도 벌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하면 도망가요. 공부도 언제 제일 잘해요? 내가 그 일을 즐길 수 있을 때 제일 잘해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부도 그런 거죠. 내가 즐기면서 행복해지고 내가 2년을 학교를 다녔네. 4년을 다녔더니 내가 이만큼 자라있다. 이럴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지금 달라지신 거죠. 오늘 10가지 배웠습니다. 유머에 웃기는 이야기도 있지만 웃기지 않더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여기 들어가면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볼까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아무도 질문 없으신가요? 뭐 100% 이해하신 거죠? 아,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성함 말씀해 주세요. 네, 김연주고요. 네네. 저는 이렇게 포항이라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네. 문득 아까 뭐 남대문이나 그런 동대문 시장 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네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서울에 가거나 그럴 일이 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의 중심지가 서울이니까 이것들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이 아직 여러분한테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의 문명의 이기를 100%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료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사람들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올리잖아요. 그런 자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그림 자료 활용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100% 활용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이런 그 남대문, 동대문이나 남산이나 이런 데 제일 안 가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63빌딩 안 가본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김현주, 2번 유정은, 3번 이성희 누굴까요? 답 3번이죠. 이성희예요. 제가 63빌딩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옆에 있으면 자주 갈 것 같지만 안 가거든요. 그러면 63빌딩 이 자료 치셔서 남대문 시장 나온 자료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료의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너무 많아서 활용 못하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구성주의 인지주의에서 지식은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익혀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외워진 것들만 말해질 수 있죠. 안 그러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수업에서 이거 활용하고 싶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자료 찾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자료를 내가 정말 거기에 가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찍혀진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요건 문제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읽어서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낙엽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밖에 나갔더니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햇빛도 좋고 좋은 날입니다. 아직 4시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충분히 가을 즐기시고 지금 2시간이나 공부하셨으니까 네. 뭐 또 좋은 휴식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우리 먼 곳에서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어주셨던 이미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무셔야 되죠? 네, 이제 다 아니요, 새벽, 지금 아침이라서. 그럼 밤새고 공부를 하셨군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